사건 개요와 시대적 배경.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격동기에 있었다. 민주화 이후 사회가 개방되고 물질 문명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그림자 속에서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지존파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와 성찰을 남겼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 사이에 일당 7명이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을 결성하여 납치, 강도강간, 살인 등의 방법으로 모두 4건의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5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전라남도 영광군 불감면의 한 민가, 지하실에 철창과 사체, 소각시설까지 갖춘 아지트를 만들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지존파의 조직, 결성과 강령. 전남 영광군 불감면 금계리에 살던 김기환 26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3살 때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1993년 4월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오래전부터 야타족과 오렌지족, 부유층을 매우 증오하였고 마침내 야타족과 오렌지족,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 김기환은 학교 후배 강동은 22세과 교도소 동기 문상록 23세 등을 포섭하여 살인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그리스어로 야망을 뜻하는 마스칸이라고 붙였다고 한다. 훗날 유명해진 지존파라는 이름은 이들을 검거한 고병천 수사과장이 조직원들과 합의하에 지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세운 4개항의 강령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가진 자들을 척결한다. 우리는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행동으로 나타낸다. 우리는 부유층의 재산을 빼앗아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지트 구축과 범행 준비. 전라남도 영광군 불감면 금계리 94의 김기환 집. 지하실 아지트의 창살 감옥과 사체를 은닉하기 위한 사체 소각시설을 갖추었다. 김기환 명의로 집을 지어 아지트로 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지하에 철장으로 된 감금실을 설치한 것을 비롯 시체를 소각할 수 있는 대형 화덕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영광군 불감면 금계리 범인들의 아지트는 본체 27평과 부속사 13평의 지하실이 딸린 구조였다. 통로 오른쪽으로 1m쯤 떨어진 곳에 육중한 철문을 열면 경찰서 유치장을 연상케 하는 쇠창살로 막은 것이 이중잠금 장치를 한 납치자 감금실이다. 쇠창살 안쪽 콘크리트 바닥과 벽엔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있고 뽑힌 모발이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지트 완공과 동시에 조직원들은 김연양의 중학교 후배인 무기 브로커 이주연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해 범행 도구들을 완비한다. 또 범행 대상 물색을 백화점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신용 판매부 직원이었던 김민경으로부터 백화점 고액 거래자 명단을 구입한다. 주요 범행 경과. 첫 번째 범행 1993년 7월 1993년 7월 충남 논산 두개역에서 길을 가던 최모 여성 당시 23세를 납치, 집단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것이 지존파의 첫 번째 살인이었다. 두 번째 범행 1993년 8월 같은 해 8월 조직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지존파 일당들은 같은 조직원 송봉은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내부 조직원까지 처단하며
조직의 잔혹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세 번째 범행 1994년 9월 8일-10일 김기환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강동은이 부두목이 되어 범행을 계속했다. 1994년 9월 8일 이종원 씨와 이 모 여인을 납치하여 이종원 씨를 9월 10일 살해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부유층 대상 연쇄살인이 시작되었다. 네 번째 범행 1994년 9월 13일-15일 그 사흘 후 소윤호 씨와 그의 부인을 납치하여 9월 15일에 살해했다. 1994년 9월 경기도에서 이영영이 모양 소오바고 부부를 납치 감금하였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이 모양을 제외한 3명을 모두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인육을 먹는 등 9월 15일까지 엽기적인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다. 범행의 특징과 수법, 지리존파의 범행은 극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이들은 주로 그랜저급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미리 준비한 아지트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감금한 후 잔혹하게 살해했다. 특히 사체 소각시설까지 갖춘 것은 증거 인멸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보여준다. 범행 수법 또한 극도로 잔혹했다. 단순한 살인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 고문, 시체 훼손 등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극한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잔혹성은 당시 사회에 극도의 충격을 주었다. 검거와 처벌 1994년 6월 17일 두목 김기환이 전라남도 영광군 고향 선배의 조카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간하여 징역 5년형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강동은이 부두목이 되어 범행을 계속했으나 지존파 6명 전원이 1994년 9월 21일에 체포되면서 일단락되었다. 1994년 9월 21일 검거된 김기환, 감동은, 김연양, 강문섭, 문상록, 백병욱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995년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됐다. 범죄에 가담했던 강동은 애인 이경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석방되었다. 범행의 특징과 충격, 강령에서도 나타나듯 이들은 가진 자를 원수로 규정, 그랜저급 이상의 승용차를 탄 사람들을 무작위로 골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이들의 범행은 단순한 무력이 아닌 계층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점, 언론과 사회의 반응, 언론 보도의 변화, 지존파 사건은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90년대 한국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갓벗어나 외부 가치관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구의 과열 취재 경쟁과 자극적인 보도 방식도 함께 유입되었다. 지존파 사건은 이러한 새로운 언론 환경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되었다. 사건의 잔혹성과 선정성이 연일 일면을 장식하면서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범인들의 반사회적 발언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촉발되었다. 대중의 충격과 불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극도의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그리고 범인들의 냉혹한 태도는 기존의 범죄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1994년 9월 21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검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온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별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치안 공백과 청년층의 사회적 일탈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했다. 3. 사회, 구조적 문제의 노출, 계층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지존파 범인들은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행동으로 나타내자 여 조직을 결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199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소득, 불평등과 계층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범인들의 대부분이 극빈한 농가 출신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왔다는 점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의 범행 동기에서 나타난 사회에 대한 깊은 증오심과 좌절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성찰해야 할 구조적 문제였다. 농촌 사회의 해체와 청년 문제, 범인들이 모두 농촌 출신이라는 점도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가졌다. 1990년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사회가 해체되고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청년층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일탈이 심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서로 알고 지낸 중고등학교 동창이나 선후배 관계였다는 점은 또래 집단의 부정적 영향력이 어떻게 집단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4. 형사사법제도에 미친 영향, 수사 기법의 발전. 지존파 사건은 한국 경찰의 수사 능력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은 경찰 조직의 현대화와 전문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연쇄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 기법과 프로파일링 기술의 도입, 그리고 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후 한국 경찰의 과학 수사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범죄 예방 정책의 변화. 사건 이후 범죄 예방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크게 변화했다.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특히 청소년 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파출소 확대와 순찰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 예방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5.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 교육 제도의 성찰. 범인들의 대부분이 중도 탈락자였다는 점은 교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발했다. 단순히 지식 전달에 치중한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교육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학교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이후 대안학교 설립과 평생교육 확대의 토대가 되었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충. 사건 이후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사회복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확충으로 이어졌으며,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6. 대중문화와 사회 인식의 변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지존파 사건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기존의 의협심이나 남성다움과 연결되던 폭력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시작되었고,
폭력의 미화를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의 폭력 묘사와 그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내용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사건 이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범죄 관련 서적과 다큐멘터리의 인기로 이어졌으며 범죄 심리학과 범죄 사회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졌다. 동시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7점.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 지역 공동체의 재조명. 사건이 발생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충격은 특히 컸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과 상호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 이후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의 자율 방범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문제. 사건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 문제가 부각되었다. 농촌 출신 범인들의 도시에 대한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이후 농촌 개발 정책과 지역 특성화 사업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도농 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8점.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사건 이후 범죄자의 정신적 문제와 사회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단순히 처벌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와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관리와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상담 체계의 확충과 전문 상담사 양성이 본격화되었다. 사회적 일탈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존의 도덕적 비난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적 원인과 예방적 접근을 중시하는 관점이 확산되었다. 이는 범죄학과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9점. 언론과 미디어의 책임. 보도 윤리의 강화. 지존파 사건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선정주의와 과열 경쟁은 언론 윤리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촉발했다. 특히 범죄 보도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호와 모방 범죄 예방에 대한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후 언론 보도 준칙의 개정과 자율 규제 기구의 활동 강화로 이어졌으며 범죄 보도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인식.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특히 폭력적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수용 능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10점. 현재적 의의와 지속적 교훈.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 지존파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다.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고용, 주거 등 다방면에서의 포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이후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확산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의 기초가 되었다. 예방 중심의 사회 정책.
사건을 통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범죄 예방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예방적 접근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발전했다. 특히 생애 초기부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위기 상황에서의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현재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지역사회의 역할.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현재까지도 지역 중심의 복지와 안전, 체계 구축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존파 사건의 교훈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론 아픈 기억에서 배우는 지혜. 지존파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둘째, 개인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셋째, 예방 중심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이러한 교훈들은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지존파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어두운 기억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책임일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